자, 최수영 평론가. 지금 일단 그 헌법재판소가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미리 좀 정치권이 합의해서 정비해 놨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렇죠. 뭐 사실 뭐 탄핵은 뭐 전혀 예상 못한 지금 뭐 그 정치 일정이었지만 이게 사실 벌써 공석이 된 지도 꽤 됐는데 여야가 합의해서 그냥 처리했으면 뭐 대통령이 이거는 민주당이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한 겁니다. 민주당이 이제 의석수에 따라서 200석에 가까우니까 2명을 하고 국민의힘 108석이니까 1명을 한다. 그래서 이건 이미 합의된 상황이었고 그래서 결국 사람만 추천하고 이제 사인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이제 실기를 하다 보니까 이만큼 온 거죠. 사실 여기에는 또 민주당도 비판이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이 부분을 좀 당략적으로 접근한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빨리 이게 말하자면 이렇게 정상화시킬 생각은 없었는데 갑자기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정상화시켜야겠죠. 그래서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봐도 이 6인 체제로 심리는 가능합니다. 현행 법상 심리는 가능하도록 헌재가 스스로 이렇게 결정을 내려놨는데 심리와 결정은 다른 거죠. 그렇죠. 심리는 충분하게 이 사안이 옳다 그르냐 혹은 여기에 미비점은 없느냐 논증하고 서로 반박하고 논리를 세우고 이런 건 되는데 여기에서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의 직위가 여기에 결론이 나는 거거든요. 유지하느냐 파면되느냐. 그 어마어마한 상황을 지금 6명이 한다? 그럴 수는 없다고 봐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 게 지금 오늘 이제 만일 이제 여기서 가결이 된다 그래도 바로 한덕수 총리가 대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거는 총리가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임명을 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이게 사실 이제 권한 대행이 중요하게 가져야 될 두 가지 기준점이 뭐냐면 현상을 유지하는 데 방점을 둬야 되고 상황 관리에만 치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어떤 정책적, 정무적 판단 혹은 고도의 어떤 국가적인 대사를 논하는 그런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권한 대행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출된 권력이 아니니까. 근데 이 부분은 여야가 합의해서 이 산하까지 다 해서 추천을 해서 청문 과정만 거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권한 대행이 이 권한을 행사한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돼야 그러면은 이제 만일 12월 4일 날 오늘 12월 14일이죠. 오늘 만일 가결이 돼서 헌재로 넘어간다고 쳐도 6인으로서 계속 심리하다가 12월 달에 지명하고 사인하고 그다음에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이 된다 그러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바로 합류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어서 계속 심리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완성된 구인 체제에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유무죄, 그 인용이냐 파면이냐의 결론을 내려줘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180일 동안 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탄핵이 진행되고 3인이 지금 12월 달에 보강이 된다 그러면은 빠르면은 이게 180일 동안 6개월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과거 보면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64일이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92일이 걸렸거든요. 그 중간을 놓고 본다 그러면 한 3개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내년 3월이나 4월쯤에는 결론이 날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강성필 부위원장. 지금 뭐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다음에도 이제 그 심리 다음에 또 뭐 심판 절차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절차가 이제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되길 바라고 있을 텐데 지금 당장 이 뭐 심리는 뭐 그렇다 쳐도 이제 빨리 이 공백부터 좀 메워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지난 10월에 3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 3분의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총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3명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그 다음 3명은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고 나머지 3명을 국회에서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국민의힘 한 명, 그리고 민주당 1명, 그리고 합의로 1명을 뽑자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의견과 민주당으로서는 우리가 국회 다수당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을 지명하자라고 했던 이 의견 조율이 안 돼서 지금까지 미뤄져 왔었던 건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어쨌든 민주당 2명, 국민의힘 1명으로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대로 하고 이미 절차에 따르면 뭐 12월 23, 4일 정도 청문회를 실시를 해서 12월 30날까지 임명까지 마무리해서 연내에 구인 체제를 완성하겠다라는 것이 국회의 계획이기 때문에 가능성 얼마나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이 어쨌든 간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이게 이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왕이면 9명이 전원으로 참여를 했을 때 정당성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여야가 2명, 1명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연내 9명의 헌법재판관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대통령도 빨리 이제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구성을 빨리 했으면 한다는 그런 바람을 아마
용산의 입장도 마찬가지 아닐까 하는 싶은데 자 일단 그 심리부터요. 네. 어떤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냐면 그 헌법재판소법 그 51조인가요? 네. 이게 이제 같은 혐의로 이제 지금 수사기관도 수사를 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 심리와 동시에 이루어질 때 네. 헌재 심리가 중단된 경우가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심판 대상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그 심판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답니다. 예. 중지한다가 아니라 중지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말하자면 강제적 조항이 아니라 예. 권고적 조항인 거죠. 그래서 실제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례도 있어가지고 중지가 된 게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이런 사유가 근데 다른 좀 이건 대통령에 대한 이 말하자면 파면이 하느냐의 사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고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결국 앞으로 이것도 말씀 중에 네. 죄송한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그 여당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투표 참여를 제안했다고 해요. 이제 표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뭐 자율투표에 맡겨서 가겠다는 건지 좀 더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만 오늘 가결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그러니까 당론, 그러니까 부결 당론은 유지하되 자율 투표에 맡긴다가 아마 오늘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지켜봐야겠죠. 자율 투표라면은 결국은 이제 의원 개개인들의 헌법적 기관이니까 맡기겠다는 거는 좀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봐야 그렇다면 되겠죠. 더더욱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 건데 그렇죠. 이 상황에서 하시던 말씀 계속 네네. 해주시죠. 그렇게 되면은 예. 이제 이게 이제 그 말하자면 중지할 수 있다지 중지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헌재가 고민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저는 수사 속도가 중요하다고 보는 게 만일 이게 지금 동일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면이잖아요. 형사소송이라는 거는 지금 결국 그 대통령이 기소가 돼야 되고 예. 재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이제 형사소송이지 구속 기소되는 단계는 형사소송이 아니에요. 그렇군요. 소송이라는 건 이제 법 절차가 진행되는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가 소송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수사 속도가 현재의 심리에 어떻게 맞물려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도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도 수사만 지리하게 이어질 경우에는 명분이 없는 거고 이거를 이제 대통령에 대한 신병도 확보되고 어쨌든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예. 기소가 되어서 이 재판 절차가 진행되면 헌재는 고민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과연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봐야 하지만 이게 강제 규정은 아니고 권고 사항이고 예. 그다음에 수사의 속도가 과연 형사 소송까지 진행되느냐 이 부분이 충족돼야 되는 사안이라 요거는 이제 지금 수사 속도와 기소의 단계를 봐야 되겠죠. 자, 이 부분 강성필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앞으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또 네. 얼마나 속도감 있게 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헌법재판소 심리와 동시에 지금 펼쳐지는 상황이 됐을 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사례에 비춰보면 쉽게 답을 유추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때도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 추후에 형사재판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말씀하셨듯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보면 정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정지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가 있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한 판단을 필요로 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사안의 위헌성이 명백할 때는 굳이 정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지해 놓는 이유는 뭐냐면 사안이 명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재판의 결과도 참고를 하고 싶은 거예요. 추후에 논란이 벌어질 수 있겠군요.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이제 헌재에 가봐야 아는 일이겠지만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판단을 했을 때는 과거의 사례와 지금의 사안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이 탄핵 심판은 제대로 그냥 정지되지 않고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경우에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이제 심리가 되고 또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가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그 헌재 변론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죠.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인데 이 부분과 관련된 대통령 담화 잠시 보겠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정 국정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 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 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예, 최수영 평론가. 이제 계엄 선포 이후에 이제 야권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정황들, 그리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진술이나 정황들, 그리고 언론 보도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계엄 사유에 대한 반박을 공개적으로 저렇게 적극적으로 한 것이잖아요. 네. 이제 탄핵 사유를 보면요, 앞서 이제 손세영 기자의 보도를 봤습니다만, 체포를 시도했다는 증언도 새로 포함되고 여러 가지 좀 추가를 했거든요. 저는 제가 보기에 대통령의 담화 시점은 그 약간 방어적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주요 여기 사건 관련 종사자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특수전사령관, 예. 경찰청장, 그다음에 방첩사령관, 그리고 수도방위사령관 진술이 지금 마구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일방 진술이잖아요. 더더군다나 저분들의 그 지금 주요 관계자들의 진술이 처음과 또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TV 보고 알았다. 나는 그 나중에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전에 참여한 것도 알고 달라졌고, 그다음에 그 지금 여러 가지 국회의 청문, 그러니까 국회 이제 증인으로 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위증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굉장히 말들이 많이 좀 바뀌고, 그다음에 자기가 나는 어쩔 수 없이 피해자였고 모든 지시는 대통령이 했고 적극적이고 구체적이고 관여했다.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쏟아져 나오는 저 일방적 진술들, 이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잖아요. 그걸 저는 담화 형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는 얘기들은 내가 인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주장에 불과한 거고 이게 전혀 증거 능력이 좀 일치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방어권 차원에서 사실관계는 내가 그렇다면은 헌재로 가서 내가 다투겠다는 그 의지를 하나 밝힌 것 같고, 저희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내가 과연 이걸 내란의 목적으로 했겠느냐,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겠냐고 한 것은 사실 내란이라는 거는 권력 찬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스스로의 권력을 다시 찬탈한다는 게 논리적 모순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국가적 공권력인 군과 경찰을 대통령이 부당하게 동원했느냐의 여부는 직권 남용에 대한 문제이지, 이게 내란의 원인으로 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아요. 왜 통치행위를 내란으로 규정짓느냐? 내가 과정에서의 부적절성, 그다음에 그 어떤 국무회의 소집 절차가 매우 좀 엉성했고 허술했고, 그다음에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은 그건 받아들이겠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건 내가 직권남용이고 좀 부실에 대한, 관리 부실에 대한 문제고, 내가 운용상의 문제를 내란이라는 어마어마한 대통령의 유일하게 외환과 내란을 딱 적용시켜서 할 수 있는 그 어마무시한, 말하자면 그 조항을 나한테 적용하는 건 부당하다. 이건 내가 분명히 따져보겠다. 내가 직권남용과 내란은 이게 엄연히 다른 것이다. 아마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 하나는 방어적 얘기. 지금 쏟아져 나온 주장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답할 수 없으니 헌재에서 따져보겠다. 두 번째는 이 통치의 행위에 대해서 직권남용지 내란죄이지는 내가 직접 따져보겠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엄을 선포한 그 계엄 사유의 정당성, 그리고 목적의 정당성,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대통령 나름대로의 어떤 반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봤고, 그 이후에 탄핵안, 2차 탄핵안의 그 내용을 좀 막판까지 좀 이렇게 수정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야당에서도?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다시 발의하면서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좀 넣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란죄만 이렇게 기재를 한 이유가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담화문을 보면 일단 팩트 체크할 게 너무 많지만, 간단히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대통령은 체코 원전 예산의 90%를 삭감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애초에 정부 예산안 목록에는 체코 원전과 관련된 예산안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산업부에서도 말을 하셨지만, 아니 우리가 체코 가서 원전을 지어주는데 왜 우리가 예산을
책정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대통령께서 질서 유지를 통해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수 병력만 투입을 했다.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질서 유지를 하겠다고 하셨지만 특전사령관에게 직접 대통령께서 전화를 해서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회를 2시간짜리 내란이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대통령께서 2시간만 하시려고 했던 의도가 아니라 이것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2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시켰기 때문에 2시간 만에 끝난 거지 대통령이 2시간 안에 끝내려고 계획했던 것은 아니고 또 국회에 소수 병력을 투입했다고 하는데 국회의원 수가 300명인데 한 1000명 정도가 투입됐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소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절차라든지 모든 것들이 헌법에 위배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1차 탄핵안과 2차 탄핵안의 내용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대통령의 담화가 조금 요인이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걸 헌재로 끌고 와서 법리 논쟁이나 심리를 통해서 정당성, 부적절성을 다시 한번 따져보겠다는 의도구나. 그러면 우리가 탄핵소추, 결국 이게 탄핵소추안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지금 법으로 치면은 검찰의 공소장 같은 겁니다. 그 검사가 이제 당신의 죄는 이거라고 이제 공소 사실을 낭독하는 건데 이게 허술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재판부가 아무리 증거가 있고 뭘 해도 공소 사실이 현실과 증거와 부합하지 않으면 설령 혐의가 뚜렷하더라도 무죄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논리적인 정당성을 보강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난번 1차 때 뭐가 있었냐면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그다음에 대통령 부부 여론 조작 의혹, 그다음에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 이런 거. 그러니까 즉 얘기 말씀드리자면은 국내 정치 현안, 그다음에 재판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 세 번째, 의혹 수준의 문제 이거 싹 뺐습니다. 그다음에 심지어는 외교 사안도 뺐어요. 아까 리포터가 나왔지만 소위 가치 외교라는 미명 아래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해서 북중로를 멀리했고 일본 경도된 인사를 안침으로써 말하자면 외교 정책의 파행을 가져왔고 동북아에서 우리가 고립되면서 전쟁 위기를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탄핵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미국과 일본이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어떻게 외교를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느냐. 그다음에 중국은 또 어떻게 빠져 있느냐고 또 물었다고 그래요. 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헌재에 가서 민주당이 굉장히 논리적 정당성이 허술하기 있기 때문에 인용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아마 부랴부랴 빼고 그다음에 2차 탄핵안에서는 무조건 비상계엄과 관련한 얘기만 쭉 넣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논란으로 아마 헌재 심리를 받아보자고 얘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민주당도 법리 논쟁에 대비해서 이렇게 보강한 걸로 봐서는 앞으로 탄핵과 관련된 1라운드는 국회에서 끝나겠지만 심리와 관련된 헌재 2라운드도 굉장히 흥미롭게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국회로 계엄군을 보낸 것은 전 국민들이 목도했죠. 봤기 때문에 국민들도 판단이 가능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일일이 막 반박을 했어요. 뭐 말씀하셨듯이 지적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 자 그런데 대통령이 반박하지 않고 그냥 시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선관위 진입을 지시한 그 부분인데 그 선관위 점령 시도도 탄핵 사유로 좀 추가된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대통령이 그 헌법을 위반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선관위는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리고 선관위가 어떤 기관입니까?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잖아요. 선관위원장은 현직 대법관 중에서 겸임토록 한다는 거는 법원의 중립성과 정치적인 어떤 그런 독립성을 완전하게 보장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를 수사하려면은 영장도 안 통해요. 그렇다면 선관위가 우리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진보든 보수든 여야 한쪽이 할 것이 아니라 양쪽이 함께 같이 공동으로 들여다봐야 나중에 사후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이 있고 그다음에 선관위의 부실관리 의혹은 차고도 넘쳤어요. 지난 대선에 소쿠리 투표함 논란도 있었으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동의는 하더라도 그렇다고 과연 군병력을 국회보다도 빨리, 국회보다도 많이 보내서 증거를 확보하고 거기를 장악하려 했다는 게 이게 과연 맞느냐? 민주당은 요 논리, 말하자면 그 약한 고리를 치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대통령의 뜻이 아무리 여기에 대한 의심과 정황, 뭐 북한의 해킹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도 최소한 이거는 여야 합의된 구조에서 함께 들여다보든가 아니면은 점진적으로 제도적인 절차를 보완해서 그걸 보강하는 수준으로 가야지 이거를 점거해서 군인들이 총칼로 관리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이 부분을 약한 고리로 보고 2차 탄핵안에 넣음으로써
아마 이제 그 헌재에서 쟁점으로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글쎄 대통령은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고 민주당은 이게 오히려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서 헌재가 또 이걸 또 어떻게 들여다볼지도 좀 주목거리입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 나눈 대로 이제 국회 이제 계엄군을 보내서 벌어진 상황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막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법리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공방이 이뤄질 수 있고 좀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 더 복잡한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선관위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여야 뭐 그 의원들 내지는 뭐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것이 정말 사실이 아니더라. 이것만 확인해서 국민들에게 알린다면 정말 쉽고 빠르게 이렇게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헌재에 가서 심사를 받고 그 과정 속에서 객관적으로 소명이 돼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서울에 안 가본 사람이 서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자꾸 서울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런 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가 있었을 때 투표, 개표, 참관인으로 한 번만 가서 일을 해본다면 이게 부정선거라는 것이 허위이고 좀 가짜뉴스인 성격이 강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표를 하고 할 때도 다 여당과 야당의 투표 참관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표를 할 때도 한 공간에 모여가지고 개표 참관인들이 수시로 보고 있고 자기 진영에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연락들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뭔가 잘못된 모습이 보인다면 즉각 개표를 중지시키고 양측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다시 개표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보드판에 모두 표를 적은 다음에 그 결과가 끝나게 되면 그것은 팩스로 선관위에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런 실무를 좀 잘 모르시다 보니까 이 투표와 개표와 이 시스템과는 좀 상관이 없고 오히려 선관위의 시스템에 대한 위험과 우려는 북한의 어떤 해킹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이 있는 것인데 조금 이것을 어떤 잘못된 정보를 입수를 하셔가지고 너무 의심을 하셨던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난 비상계엄의 전말을 좀 유추를 해보면 두 트랙으로 나누어질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서 일단 계엄 해제를 막고 거기에 본회의를 국회를 해산시키는 과정 그리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에 가서 뭔가 부정선거의 증거라든지 혹은 더 나아가서 조작을 해서 국민들에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내가 국회를 해산시켰습니다라는 어떤 근거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 판단될 것이고 이미 경찰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무혐의, 대법원에서도 22년 7월에도 다 기각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이렇게 제기한다는 것은 음모론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왜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왜 다 민주당에게만 유리하게 그 조작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거에서 당선이 되셨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탄핵 절차에서도 다 소명될 것입니다. 대통령 담화 직후에 있었던 그 선관위 입장 표명 그리고 그 전에 그 국회 행안위 그 의원들이 또 선관위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여당 의원들은 아예 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이것 때문에 계엄을 뭐 선포했다라는 그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사실 여당에서 뭐 이걸 당론으로 얘기하기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당에서도 현역 의원들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원외 인사들 중에서는 이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한 또 의구심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해명되지 않는 그런 모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오히려 이 계엄에 대해서 정당성과 부당성 혹은 이제 이게 통치행위냐 사법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논점을 맞춰야지 부정선거라는 단어에 국민의힘 전체가 쓸려갈 경우에는 이 후폭풍도 만만치 않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탄핵소추와는 별개로 설령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그 당시 직무가 정지되고 파면이 될 수 있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찌됐건 정당으로서의 기능은 또 존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 대선이 치러진다면 대선 후보도 내야 되고 국민의 마음을 사야하는 여러 가지 이제 정책과 그런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이 부정선거에 잘못 당이 한번 휘말려 버려서 여기에 대한 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블랙홀처럼 여기에 발을 담글 경우에는 나중에 회복 불가능한 또 그런 정치적 또 내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언급을 삼가하고 대통령이 오히려 이것은
어떤 정당한 수행이었느냐 아니면 사법심사의 대상이냐 이 부분 정도에만 당이 아마 나중에 심리가 된다 그러면 방어적 측면이지 다른 것까지 뭐 확산하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처한 정치적 상황과 향후 정치 일정들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부담을 상당히 갖는 것 같습니다. 자, 강성필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물론 뭐 김어준 씨를 비난하면서 낸 그 성명에 나오는 얘기는 합니다만 음모론이라고 비난을 했거든요. 이제 말씀 잘 주셨지만 국민의힘도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제기하는 것이 더욱 불리한 상황으로 만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선거를 많이 치러보신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선관위에 다 나름대로의 본인들과 관련된 인연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체크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보기에는 대통령께서 왜 이렇게 부정선거 의혹에 경도되어 있는지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확인이 아직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경찰청장이나 특전사령관이나 이런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대통령께서 주요 정치인들과 그리고 언론인들을 체포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명단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판사도 있었습니다. 현직 판사. 근데 이 판사는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인 거예요. 그리고 또 과거에 권순일 대법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대법원에서 무죄를 이제 준 그런 대법관이니까 대통령께서는 아마도 이 이재명 대표와 이 권순일 대법관의 어떤 재판 거래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또 김동연 판사도 뭐 성향이 민주당 쪽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분들을 체포를 해가지고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이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 자체가 불법이 있다면 법치주의 국가, 문명 국가에서는 이게 허용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자체도 너무나도 조금 허무맹랑한 소리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 정도 부정선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본인들도 내용을 알고 여기엔 참전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그 김동연 하나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넘어가야 지금 뭐 김용현 판사, 그러니까 뭐 김동연 판사에 대해서 체포가 아니라 위치 추적을 조회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아직은 그 말이 확인되지 않고 주장일 뿐이기 때문에 위치 추적과 체포를 동일시하는 건 조금 혼란선을 빚을 수가 있어서 그 부분만 제가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는 경찰도 이제 조서에는 김동연 판사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